고품격, 대체할 수 없는 고품격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 좀 전 뉴스룸 때문에 암살자님께서 고품격 예능 프로 3%는 반성해라 하는 총재도 저리 웃기는데, 저희는 데일리 힌트는 예능 프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통 경제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약간 그 감안하셔서 재미는 없더라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잘 갑니다. 저희 방송. 김정열님, 부장님 ICU 해주시고요. 미카엘 FC님 반갑습니다. 서보현님, 빛맨님 들어오셨고요. 로드만 데니스님, DK님, 추륜양님, 오미아님, 제일돌돌님, 자본주의 원님, 양말님 쭉쭉 들어오셨습니다. 재미는 없어도 제 방송은 되게 유익하고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볼 때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벌써 끝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용적으로 좀 푹 빠져드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인계님, 정통 소식 컨셉에 충실한 방송입니다. 말씀 주셨어요. 이지영님, 진지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세코님, 시황제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시절님, 공용방송 같은데.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어쨌든, 공용방송 같더라도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웃기려고 하다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한 시간 그냥 보내는 건 저는 원치 않고요. 자, 그러면 시장 바로 하드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감님, 안녕하십니까. 보셨고요. 자, 어쨌든 보류하겠습니다님 말씀 주시는데, 정통이라고 하시지만 은은한 광기가 있으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제가 광기가 있나요? 끼가 있으면 좋죠. 방송 관련해서 주식 관련된 어떤 끼를 가지고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광기든 뭐든 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바로 들어갈게요. 코스피는 5.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화장품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우주항공산업과 은행, 전선과 전력 설비, 유리기판, 방산, 드론, 은행, 보험, 출판 등 강세였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장중에 조금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아마 또 외사에서 화장품 관련된 우려를 좀 나타내는 리포트가 또 나왔다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화장품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내일 정도 혹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외사 리포트 영향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시전 시작이 됐고 금융주의 실적 예상치 상회 영향에 금융주라든지 중소형주 등의 미국 시장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JP모건이 예상치 상회한 순이자 마진 발표하면서 JP모건도 4.4% 올라왔지만 웰스파고나 블랙록 등 금융주 동반 상승이 됐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테슬라 급락했는데요. 8.8% 급락을 했는데 구체적인 출시 예정일이나 FSD 계획 미공개 등으로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테슬라 이야기는 좀 더 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중단된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국인들이 크게 팔지 않는다. 이 정도로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신고가 경신 등 순환매 이루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코스피를 이끌었습니다. 수급은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수 전환했고 매수 관련된 현물 매수 규모는 좀 미미하지만 반도체와 금융주 위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방 지지를 했고 역시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여전히 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후에 연이은 외국인 매도세 속에 전일 12개월 선행 PBR 한 배 하회, 삼성전자가 0.74배 PBR까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속도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더 빠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PBR 밸류다라고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오늘 유입됐고 외국인들이 팔아주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 개인들의 매수세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금주에 ASML과 TSMC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전 한때는 순매수로도 보이기도 했는데 막판에는 매도로 아마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이후에 9월 수익률 부진했던 금융주가 KB, 메리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등의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 다시 나왔고 내달 기업가치 재고 ETF 상장 12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장기적 지속되는 밸류업 공시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수급적인 요인 기대감 이런 것들도 일단 오늘은 끌어올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기대감에 저가에 수입됐던 2차전지 밸류체인 등이 이벤트 실망감에 실망 매물에 동반 출회됐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지수 하락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도 좀 주춤했고요. 금리 반등과 그리고 HLB 리보세나립 FDA 심사 지연 이슈라든지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 등의 비호적인 소식에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견고한 AI 수요 바탕으로 TSMC 실적 호조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은 일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반등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도 여전히 주문 폭주하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서점과 출판 관련주 강세 지속했고요. 제지 관련주도 이와 관련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주와 AI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금요일 JP모건과 웰스파고의 호실적 기대감 반영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볼 수 있겠고 AI 섹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이 이미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 소식 지난 금요일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강력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AI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그거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상당히 좀 IT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또 그러니까 오늘 발현이 좀 됐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한번 제안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일 발표된 중국 재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이후에 하락 출발했던 중국 증시가 11시경 반등이 시작되면서 장 초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던 코스피도 커플링이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중국으로 쏠리던 자금 흐름에 약간의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우리나라를 판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던 하루였고요. 동시간대에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보험, 금융업이 강세였고 비금속 광물은 다소 약세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과 반도체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 로보택시 공개에 의해 여러 가지 실망물이 나온 2차 전지는 다소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상승했고, 2차 전지 바이오 하락했다.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오늘 금융 섹터가 보여줬듯이 실적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반도체 외국인 수급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주 ASML과 TSMC 등의 반도체 종목의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지난 12일 날 토요일 날 중국의 재정 부양 관련된 이슈를 제가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날 재정 부양 관련된 이야기 규모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삼성증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무원은 지난 주말에 재정부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중국 경기 부양에 남은 빈 공간, 재정부양 규모를 알고 싶었던 이벤트였다. 근데 기자회견은 재정부양 예고편으로 끝났고 2조 위안 또 3조 위안 등등이 아니라 시장이 기대했던 방향은 일치하되 규모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부양 타겟은 소비부양 그리고 부동산 부양, 은행, 자본학청 등으로 압축됐는데 가장 필요한 세 곳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찝었다 볼 수는 있겠고요. 재정부양 방법과 규모는 국채 발행 대폭으로라는 그런 문구로 가름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대폭 이렇게 문구로 가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남겨둔 것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까지 부양 정책을 누적해 가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결과는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성을 남겨두었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최소 2조 위안 정도 이상은 국채 발행 규모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많게는 최대 3조 위안까지 국채 발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삼성증권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조 위안, 12조 위안 부양 패키지로 포장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 나온다면 2, 3조 위안 이상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11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1990년도 이후에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성과인데요. 다소 좀 푸르게 보이는 쪽이 이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그리고 아래쪽에 검은색 쪽이 이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누가 되어도 좋았던 미국 증시가 역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이 보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소 좀 좋았던 증시였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어느 정도 한 달, 한두 달 정도는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선거를 이제 끝내고 나면 주가들이 대부분 다 누가 되든 간에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퍼포먼스는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 자료와 DS투자증권이 아마 자료를 표로 그려놓은 매크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정도에 기대를 가지고 10월 정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 목소리가 안 들어와서 미니 배짱님께서 눈빛 보소 광기 어린 눈빛 말씀하시면서 부장님 깨꼬리 목소리가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굴님 부장님 아직도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아직 쉽지 않네요. 이게 약을 매일 먹습니다만 또 저녁에 이렇게 목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고 자고 약도 계속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방송을 쉬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그래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광기 어린 눈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역시 주역이었는데 외신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이 매진됐다고 일단 발표는 됐습니다. 블랙웰은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데요.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인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이 젠슨 왕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고 아마 NDR을 했던 것 같아요. 경영진과 블랙웰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 NDR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신영증권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12월 선행 PBR이 1배 정도까지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밴드 하단에 일단 내려왔다. 그래서 내년 D램 생산 능력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신영증권은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위쪽 표를 보시면 23년 1분기 OP가 0.6조 원, 6천억대도 이게 PBR이 거의 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지금 24년 3분기 9조 1천억 정도로 OP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배 미만으로 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12개월 PBR은 너무 많이 좀 빠진 거 아니냐, 뭐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PBR이 ROE 차트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금융 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19 수준까지 주가가 급락해 있는 밸류에이션의 주가이다. 그래서 6만 원 언더라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폭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갖고 계신 삼성전자를 뭐 다른 걸 사기 위해서 팔 수는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나쁘기 때문에 판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 좋은 요건에 있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HBM 쪽에 좀 더 앞서 있고 좋은 요건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은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라고 보면 뭐 팔고 다른 거 사셔야 되고요. 내가 삼성전자를 진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볼 수 있겠죠. 저 같으면 뭐 그냥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저희 고객들도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뭐 더 빠지기가 많이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은 가격까지 온 것이 아니냐. 적어도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크게 팔지만 않더라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어떤 모멘텀 트리거가 하나만 나오면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뭐 AI 관련된 쪽도 많이 올랐고요. 뭐 TFE, 테크잉, 한미반도체, 뭐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인데 이 빨갛게 보이는 이 선이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IT 반도체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빠지다가 지금 보면 바이오가 좀 주춤하면서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실선을 그어보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도 해요. 지금 이 정도 추세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어느 정도 바이오 대비 IT의 상대 강도가 워낙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수급이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갈 때 바이오 좀 쉬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오 대비 IT 반도체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표 중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엄블레 리서치 쪽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올려주면서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젠슨왕 등 경영진과 골드만삭스가 NDR을 진행하면서 핵심 주제는 핵사의 경쟁력과 출원, 워크로드 복잡성의 예상 증가, 이것이 향후에 컴퓨팅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NDR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가속 컴퓨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여전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역시나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웰 램프업 관련해서 경영진은 호퍼에 대한 블랙웰의 아키텍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지금 호퍼 수요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블랙웰이 나오면서 호퍼가 꺾일 수 있다 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블랙웰의 도입의 증가는 단기와 중기 매출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를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1월 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4월 이후에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론 복잡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시장으로 인식해 왔지만 그러나 응답하기 전에 사고 또는 추론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설계된 오픈 AI의 최근 O1 모델 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추론의 복잡성, 즉 필요한 컴퓨팅 양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을 해결함에 따라서 추론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봤고요. 경쟁력 있는 혜자를 엔비디아는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전방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특히 대형 CSP,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계약이 공개 제품 로드맵이 2027년까지 이어질 정도로 깊고 광범위하다는 점이 전방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제품 주기를 약속하고 고객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예상 못한 지출 대신 단기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공급 전망과 파운드리 전략도 당분간 수요 배경을 고려할 때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더군다나 소버린 AI나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도 역시 관련된 이야기에서 매출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의 엔비디아 관련된 그 전에 앞에 있는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겁니다. 표가 조금 안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실적 전망을 다시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쪽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표입니다. 혹시 숫자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런 내용이고요. 필요하시면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신의 자료실에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상향 조정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는 EPS 기준으로 컨센서스 대비 약 14%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조기 주식회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감사하게 다운로드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분홍 색깔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2024년 3, 4분기 이후에 이제 오른쪽 왼쪽을 갈라놓은 선인데요. 이 보시면은 확실히 이 관련해서 AI 가속기에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게 올해 4분기 이후부터 AI 가속기가 물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AI 가속기의 물량의 증가가 4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탑재량 증가로 계속적으로 급속도로 증가될 수 있는 이 타임 스케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HBM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참전도 분명히 HBM 쪽의 참전도 엔비디아 쪽에서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결국은 참전을 언젠가는 곧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미국의 AI 네트워크 밸류 체인 9월 이후의 주가 상승률인데 이 보시면 자 9월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평균 주가 상승률이 27.1%입니다. 이 대표적인 AI 네트워크 관련주인 셀레스티카 이게 이야기 나오는데 메타와 아마존 양 AI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인데 9월 저점 대비 49.3%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북미 AI 네트워크 관련주인 코어런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있고요. 9월 이후에 대부분 많게는 45%에서 적게는 27.6% 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중심축은 네트워크 장비로 이동 중에 있고 800기가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에서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이더넷 광 트랜시버 시장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비용 규모도 확연하게 800기가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800기가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아주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데이콘 관련된 마켓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역시 AI 붐으로 인해서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수혜주로서 뭘 거론했느냐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수페타시스가 탑픽으로 수혜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역시 오늘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춤했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도 볼 수 있겠죠. 역시 AI 붐과 관련된 쪽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당장 관련된 주들이 일단 수익을 내본다면 관련주들이 주가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오늘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설비, AI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주님께서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방송 보고 있는데 너무 좋다 하시네요. 이게 지금 현재 6시면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지금 경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전선과 전력 설비 상승인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종 역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워낙 많이 올라갔죠.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LEC, 그다음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등등도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타서 조금은 좀 어느 정도 목이 찼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쪽도 보고 있죠. 미국의 신규 전력망 규모가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3일 15억 달러 약 2조 2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미국 변압기가 70%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건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생산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설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시 신규 전력망 투자는 이게 1, 2년 만에 끝날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LS렉이라든지 제일일렉, LS에코에너지, 일진전기, 강원전선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다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작게 보여서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서머라이징 해보면 한국의 전력기기 AI를 넘어서 2030년까지 구조적 업사이클이 있다라고 BOA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구조적 성장 스토리 2030년까지 업사이클에 큰 물결이 있다. 두 번째 관련해서 미국의 전력망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있고 노후 인프라 미국 40년 이상의 교체 수요가 돌아왔고 캐파 증설 가뭄에 따른 공급 부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전기 수요 강세 AI 채택의 증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 수요는 23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2.8% 정도 증가할 것이다. 과거에 2013년부터 23년까지는 연평균 0.4%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23년부터 30년까지는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리쇼어링 관련된 산업의 성장, 그 다음에 전기차 EV 증가, 건물의 전기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촉매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주기가 왔는데 역시 이런 추가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있습니다. 송전선이 거의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70% 이상이 노후 교체를 해야 된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상위 수출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되지만 전력기기 업체들은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지 않았고요. 변압기용 전기강판도 부족하고 있고 고숙련 노동력도 부족하고 장기간의 저투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병목 현상은 중기적으로 설비 증설 제한한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주료 조달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마켓 쉐어가 이전 업사이클 대비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지금 배철수 형님 방송 시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비 맞고 빗소리 들으면서 제 방송 듣고 있다 하셔갖고 제가 깜빡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유리기판입니다. 역시 오늘 하나증권에서 하나증권 말고도 오늘 SKC 관련된 리포트가 꽤 나왔는데 하나증권,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유지투자증권 등등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했고 특히 오늘 SK 앱솔릭스 관련된 유리기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장 관련된 무슨 투어를 좀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증권은 SKC에 대해서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에 미국의 애틀란타에 위치한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생산 시설에 애널리스트 라인 투어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 관련 섹터 애널리스트가 미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리포트를 쭉쭉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라는 소재 특성상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양산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번 투어에서 팹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리포팅을 했고요. 전체 공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추후에 글라스 기판의 양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멜츠증권도 SK가 인식 가능한 유리기판의 사업 가치는 약 6조 2천억 정도 수준에서 11조 7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AI 개화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시장 수요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리기판은 과거의 기판 소재는 유기, 실리콘으로 이야기됐었는데 이게 대면적화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고요. 전기적인 완결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 투명성과 정합성 그리고 밀폐성 등의 장점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여전히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더군다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필옵틱스에 대해서 많은 유리기판 제휴사들이 본격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필옵틱스 장비가 다수 고객사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JNTC, 필옵틱스, HP 테크놀로지, YC캠, 캠트로닉스, 기가비스 등의 유리기판, 특히 SKC도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 것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오늘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이게 유리기판도 되려면 실리콘 포토닉스 그 기술이
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술이 개화가 되면서 유리기판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리콘 포토닉스 쪽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대차증권이 리포팅을 했는데 자, 브로드컴에 따르면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은 2020년 10억 달러 약 1조 3,800억 정도 수준에서 27년 46억 달러 약 6조 3,507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6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 뭐 실리콘 포토닉스는 광원으로 쏘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결국은 구리와 같은 전통적인 전송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등장한 기술이고요. 특히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AI 모델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GPU에서 병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GPU 간의 인터페이스 대역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리콘 포토닉스의 도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이 돼야만이 이제 이게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유리기판 기술도 도입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코닝 역시 25년부터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글라스 기판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 글라스 기판은 실리콘 포토닉스의 개화와 같이 맞물린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YC캠, 로치 시스템즈, 한미반도체, 태성 이런 종목들을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한번 여러분들도 스타디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도 상당히 조금은 제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결국 유리기판 쪽이 움직이면 이 관련해서도 연결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한번 꼭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중산님. 멋있다, 잘생겼다. 뭐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배철수 형님한테 말씀 주신 겁니까? 네,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은행주 상승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웰스파고 실적 호조가 나왔고 한 4에서 5% 급등을 했었습니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등 여타 은행주도 상당히 좋았고요. 역시 국내 은행주들도 역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금융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하는 정책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밸류업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역시 ETF라든지 이런 것들 12개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글쎄요,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게는 1조 원 정도까지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지난 주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예스24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역시 이 한강 작가의 어떤 신드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 풍기염상의 인쇄소들이 풀 가동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천광 인쇄사라는 곳에서 전일 하루 동안에 한강의 책 25,000부를 찍었다고 하면서 인쇄소 관계자가 이번 주 찍은 한강 책만 7만 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만 지금 50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교보문고에서 10일 밤부터 13일 정오까지 26만 부가 팔렸다 보고 있고 노벨상 직전 기간 대비 910배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예스24에서는 10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한강이 쓴 책이 27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서점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더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신드롬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스24뿐만 아니라 밀리의 서재 같은 이게 전자책 읽어주는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팔리고 있죠. 이 책을 못 사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전자책으로도 많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판매 부서가 많아지니까 제조업종들도 같이 덩달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실마감 등의 자율주행과 2차 전지가 다들 좀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8.8% 급락 마감했습니다. 사이버캡 시제품 공개 이후에 실망감 때문이다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테슬라가 LA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관련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어떤 행사가 진행됐는지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을 하고요. 다만 로보택시에 적용될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규제 문제 해결책,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방안 등의 주요 정보가 언급이 전혀 안 됐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언급이 됐고요. 테슬라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FSD 기술의 변화와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은 주가가 좋지 못했다 볼 수 있는데, 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보여드리면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자, 리포트 내용은 잘 안 보실 테니까 스킵을 하시고 제목 보세요. 제목. That's i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Disappointing lack of detai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장 열혈한 강세론자가 누굽니까? 월가에서. 아담 조나스죠. 아담 조나스. 예. 근데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마저도 That's it? 그게 다야? 이렇게 리포트를 쓴 거죠. 상당히 실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관련된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는 조금은 행사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렬한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아담 조나스마저도 등을 돌렸다면 역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상당히 좀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관련된 사이버캡 관련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했던 쪽이 어디냐? 우버가 반응했죠. 우버가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우버가 10% 이상 급등했나요? 예, 오히려 올랐는데, 자, 엄브레이스 쪽에서 관련된 우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모건 스탠리 의견은 장기적인 자율주행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위 로봇을 통해서 자율주행 도입의 기울기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시장이 우버의 현재 비즈니스와 향후 몇 년 동안의 주당 4달러, 5달러, 6달러의 FCF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버가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웨이모가 출시된 시장, 특히 우버와 제휴를 맺은 지역의 시장 동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지금 테슬라보다는 우버 쪽이나 웨이모 쪽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오스틴, 애틀란타, 피닉스, 웨이버 트렌드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우버를 이용한 이용의 증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우버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우버로 이동하는 횟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버의 전략에 위험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다만 지금은 우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티의 의견은 테슬라가 레벨 3 자율성이나 구체적인 로보택시 생산량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버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우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벤트는 단 20분 만에 종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버가 우려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 부족했고, 또한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웨이모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웨이모는 상반기 중으로 우버와 두 차례에 걸쳐서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테슬라 FSD 기능과 테스트 날짜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버와 웨이모에게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물론 뭐 테슬라도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포커스는 웨이모와 우버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의 주가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당시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올투자증권은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관용성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라 봤는데요. 이번 이벤트가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테슬라가 그간 누려왔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소진될 수 있는 유력한 시발점으로 해석한다. 상당히 좀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벤트에서 공개된 이슈는 단기적인 손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결여되어 있는 한편 내러티브 역시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켜지지 못한 2년 후를 지목하고 있다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글로벌 EV 시장 내 캐즘은 만연하고 대부분의 소비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발표는 이길 9%가량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테슬라에 평가했고요. 반대로 로보택시 진영의 반대 진영의 우보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급등세를 기록했고 3분기 실적 역시 기존 영업이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운 판매 대수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테슬라에 대한 냉정한 밸류에이션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캡에 대한 출시 일정은 26년으로 언급되어 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서는 국내 테슬라의 공급사들은 관련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발표한 기가 멕시코의 가동 시점 여부 등 미래 미확정 사례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번 발표 이벤트는 아마 테슬라의 향후 타임라인을 즉 방향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공장들이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오히려 OEM 업체들, 기존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 현재 PER이 4배에서 6배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EV 시장 진출 속도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한층 다가왔다. 이렇게 오히려 다른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역시 오늘은 방산 쪽이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 이게 아마 북한으로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정까지 가정하면서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준비했다. 그리고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지 초소가 증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발끈했죠, 북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뭐 레바논 7이나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드론 공격을 가해서 최소 67명이 다쳤다는 소문도 나와 있고요.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남부 접경 지역에 부대 정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다. 보도도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은 중동발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방산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과 평양의 드론 침투 주장 그리고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 소식도 있으면서 드론 관련주도 역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론 관련주가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라갈 거라 보기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방산,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연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산주들 가운데에서 또 우주항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도 좋고 우주항공도 좋은 이런 쪽으로 같이 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테마주 이런 것들보다는 드론 테마주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기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돋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유럽 쪽의 나토군 관련해서 GDP 대비 높은 방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그냥 방산업종 그리고 우주항공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종목까지도 같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상당히 K2 관련된 2차 계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선 스타쉽 5차 시험 비행 성공 소식 때문에 우주항공주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 로켓을 회수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계획인데 나사는 스페이스X와 해당 프로젝트에서 스타쉽을 유인해서 달 착륙선을 사용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26년 말에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세트랙 I, AP 위성 하나 시스템, 이노스페이스, HVM,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과 이렇게 우주항공이 겹치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역시 패션 의류 쪽이 조금 움직이는데요. 패션 의류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24년 업종 전반의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 시점 되면 왜 움직일까요? 겨울에는 계절성으로 패션 의류가 좀 움직이죠. 왜냐하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비싼 의류가 많고요.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성수기를 대비해서 지금은 올해 만약에 굉장히 춥다면 의류, 패션 의류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업종 전반의 어떤 감익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의복의 준내구재 특성을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매출과 이익 회복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리오프닝과 보복 소비 효과가 극에 달했던 2022년 이후에 섬유의복 업종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5.8배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뭐 아주 적은 관련 종목은 뭐 4배, 뭐 5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ER 뭐 4배, 5배는 뭐 역사적 밸류 하단에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3분기 섬유의복 업종들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소비도 둔화됐고 최근에 날씨도 좀 따뜻했고요. 매출 역신장이 2년간 지속되면서 상당히 할인 그리고 되고 있죠. 판촉 집행이 마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PER이 낮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관련해서 배당 성향을 다소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4분기 중에 감성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밸류업 관련된 준비 태세에 아마 좀 돌입할 것으로 본다라고 NH투자증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주주환을 높이는 종목, 감성 코퍼레이션,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NH투자증권의 커버리지 종목 중에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회색 막대 그래프가 25년 영업이익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종목이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섬, 감성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 그다음에 영업무역, 그다음에 한세실업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요. 동인기현, 그다음에 호전실업 이런 종목들도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되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올겨울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신발기업입니다. 신발기업. 최근에 러닝화 이슈가 있죠. 상당히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러닝화가 핫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러닝화 구글 트렌드 지표추인데 러닝화가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화 관련주도 이 의류, 의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러닝화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된다 보고요. 왼쪽 보시면은 아식스라든지 러닝화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점도 지켜볼 수 있겠죠. 러닝화 관련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컨텐츠 광고는 3분기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컨텐츠라든지 광고주는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앞두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뵐게요.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